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공간 파리의 책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삼킨 순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답지 않게 행동했던 순간들. 잠깐은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내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지쳐가기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홀로서기 심리학은 바로 그 지점에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나는 왜 자꾸 흔들리는 걸까? 왜 누군가의 시선에 따라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걸까? 라고요. 책의 저자는 라라 이필딩, 메이븐 출판사 도서입니다. 15년 동안 임상심리학자이자 상담가로서 다양한 사람들의 각종 심리 문제를 상담해온 저자는 내담자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달라도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홀로서기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든 이유는 혼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홀로 설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홀로 선다는 것은 고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남의 시선에 끌려다니지 않고 누군가의 인정에 목매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잊지 않고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홀로서기이며 자기 힘으로 통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심리적 어른되기의 핵심이다. 또한 저자는 삶의 모든 국면에서 홀로서기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인들이 가장 곤란해하는 감정 기복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감정 패턴을 파악하는 법, 감정 기복을 이기는 7가지 행동 요법, 가장 조심해야 하는 감정인 무기력, 우울, 불안을 다루는 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 있게 삶을 이끌어가는 46가지의 심리 레슨. 작가의 심리적 통찰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책의 다양한 내용들 중 몇 가지를 추려서 들려드릴 텐데요. 책의 내용들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소중한 댓글 꼭 부탁드리면서요.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홀로 서기를 권하는 이유. 작년 가을 어느 날 친구와 저는 낙엽이 진 공원 벤치에 앉아 친구의 3살 난 아이가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거칠 것 없이 자유로워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껏 세상을 탐험하는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어른으로 자라길 바랐느냐고요. 곰곰이 생각하던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성공하면 좋겠지. 사랑받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것보다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독립적인 어른이 된다면 엄마로서 내 일은 끝이라고 생각해. 독립.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른의 조건입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온전한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또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 노력하고요. 독립을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으로 여기지요. 하지만 임상심리학자로서는 홀로서기가 말처럼 쉽지 않은 과제임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찼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일도 잘하고 회사 생활도 원만하고 대인관계도 좋아 보이는 등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힘들고 외롭다고 말합니다. 홀로 설 수 없어서 흔들리는 마음을 자꾸만 어딘가에 기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존성 때문에 일상은 더욱 괴로워지고 말지요.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마음을 기댑니다. 술과 게임, 도박,
때로는 마약에 기대어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람도 있지만 지극히 일부입니다. 그보다는 타인에 기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고 끊임없이 곁에 있을 만한 누군가를 찾습니다. 네가 없으면 안 돼.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다가도 그가 떠나면 곧장 다른 연인을 만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지요. 이와 반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대를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 자주 발견되는 태도인데 그들은 저는 괜찮아요. 아이만 행복하면 돼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부모가 아이에게 더 기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에 자신의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에 대한 가치를 남들이 평가한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하늘을 나는 듯 기쁘지만 누군가가 그보다 낮게 평가하면 절벽에서 추락하는 심정이 됩니다. 자기 가치가 남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자존감도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자꾸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에 따라 기분과 행동도 오락가락하지요. 누구보다 독립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흔들림 없는 뚝심으로 일을 밀어붙여서 뛰어난 성과를 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약한 의존성 따위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너무 높은 자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잘 돼야만 해. 실패하면 나는 무가치해질 거야. 이것밖에 못하다니 실망이야. 아닌 것 같아도 실은 완벽한 자기 이미지에 기대어 살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의 자신을 비난하고 다그치는 데 익숙합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강하지요. 당신만 달라지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텐데. 내가 이 모양인데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줄 리 없지. 일이 잘 풀려야 내가 더 인정받을 텐데. 흔들리는 마음을 자꾸만 무언가에 기대는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이며 그 결핍을 타인이나 세상이 채워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고 일에 매달려 자신을 혹사하거나 자기 힘으로 부족할 땐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입니다. 성공한 배우자를 곁에 두려고 하고 능력 있는 자식으로 키워서 자기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것이지요. 그것을 포기하면 조그마한 행복의 가능성도 함께 멀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복의 주도권이 외부에 있다고 믿으면 나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할 것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일이 꼬이면 불행해지겠지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해주면 행복하겠지만 그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쳇바퀴 위에 올라탄 다람쥐처럼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존재에 따라 결정되는 행복, 갈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면 그것을 정말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의 기분을 붕붕 띄웠다 추락시키는 만큼 괴로움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홀로서기란 외부에 기대지 않는 태도이고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기분과 행동이 오락가락하지만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기분과 태도가 비교적 일정합니다. 타인과 세상에 의해 내면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내담자가 아리송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홀로 서기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다른 것에 기대지를 않지요.
그 말에는 경제적 능력이든 인성이든 실력이든 어느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의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그 기준이 외부에 있는 한 완벽해지기 위한 노력에는 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일에 끝이 있을까요? 성공에 과연 끝이 있을까요? 외부의 요소들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면 모를까? 우리는 언제 이를지 모르는 타인의 평판과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촉을 세우고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실력 먼저 갖추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보는 일이 곧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홀로서기의 진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마음, 세상, 이미 지나간 과거 등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착을 거두는 게 좋습니다. 반면 내 마음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한한 시간과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둘째, 내 마음을 잘 알고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홀로서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신념도 내가 쓴 안경을 통해 바라본 세상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경을 쓴 줄 모른 채 그것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온갖 괴로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내 안경이 지금은 시야가 잘 안 맞는군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애먼 사람 탓, 세상 탓으로 돌리니까요. 홀로서기는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관찰하려는 태도이자 노력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안경으로 바꾸거나 아예 벗을 수는 없습니다.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태생적인 조건이니까요. 다만 자기가 어떤 안경을 썼는지 알기만 해도 안경을 통해 들어온 세상의 모습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 오늘은 세상이 좀 흐리게 보이네. 오늘은 맑아 보이는구나 하면서 나와 세상의 모습을 보이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을 잘 다룬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안경을 잘 관찰하면 세상 일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인생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보통의 우리는 안경을 썼다는 사실을 잊은 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누군가가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면 짜증을 내고 언성을 높입니다. 자기가 쓴 안경 때문에 그 사람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린다는 생각은 할 겨를도 없습니다. 자극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뿐이지요. 그런데 내 눈에 띈 안경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그 안경을 통해 들어온 자극이 내 마음에 일으킨 감정과 생각을 관찰할 수만 있어도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못 들은 척할지 아니면 기분 나쁘지 않게 충고를 건넬지 결정할 수 있게 되지요.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집니다. 그것은 곧 자신감으로 이어지고요. 홀로 설 때 비로소 삶 전체가 달라지는 까닭.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루는 능력을 길러서 삶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것. 그것이 바로 홀로서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들이닥쳐도 스스로 원만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합니다.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의 안경을 쓴 채 세상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내리는 해석에 그리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내리는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 비난에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또 자기 허물이나 못난 모습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따라서 기분과 행동에 기복이 없습니다.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상식적으로 행동하지요. 그 결과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모나게 구는 일이 줄어듭니다. 또 자신의 부족한 면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기꺼이 타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단점이나 부족함을 감추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 그를 대하는 데 있어 부담감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삶 전체가 부드러워집니다. 타인과 세상의 변화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에 걸려 넘어질 일이 줄어듭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에 의존하려 하고 그 때문에 상처 입기를 반복합니다. 반대로 자기를 잘 알고 자기가 내리는 판단과 행동에 믿음이 생기면 외부에 의존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나에게 너그러워지고 타인에게 관대해지며 인생은 부드러워지지요. 삶을 변화시키는 마법이 바로 홀로서기에 있습니다. 그 무엇에든 기대고 싶은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 오락가락하는 감정, 상처 주는 타인, 나를 깎아내리는 나쁜 버릇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힘이 든다면 지금 무엇에 마음을 기대고 있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기대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기대게 된다면 그에 집착하는 마음까지도 있는 그대로 주의해서 바라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해소될 때 행복에 이를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마음을 관찰하고 돌보는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해결됩니다. 자꾸만 기대고 싶은 당신에게 제가 홀로 서기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괜찮은 어른이 된다. 나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알 테지만 처음 묘목을 심고 나서 쑥쑥 자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는 먼저 뿌리를 튼튼히 내리기 위해 온 힘을 집중합니다. 작은 잎에서 만들어낸 소량의 영양분을 줄기를 올리거나 잎을 더 틔우는 데 쓰지 않고 오직 뿌리 내리기에만 사용합니다. 나무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보내는 시기가 대략 5년쯤 됩니다. 나무라고 해서 급한 마음이 없진 않을 겁니다. 줄기를 쑥쑥 올리고 잎도 무성하게 피워내야 햇볕을 잘 받고 그래야 더욱 크게 자랄 수 있으니까요. 만약 옆나무가 먼저 자라서 햇볕 받기에 좋은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성장 과정이 더욱 힘겨워질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래도 5년 동안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만 신경을 씁니다. 옆나무들이 얼마나 높게 자라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훗날 가뭄과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며 결국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무엇에 기대지 않고도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는 그를 지탱해주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세상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뿌리에 더욱 신경을 씁니다. 보이는 부분, 이를테면 외모, 학벌, 경제력, 지위 등은 그 다음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채 외형만 키우다가는 한 번에 쓰러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뿌리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를 가장 그답게 만들어주는 것, 즉 내면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돈도 많고 남부럽지 않게 성공도 거두었는데 극도의 공허감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본 적 있는지요? 그들은 가족도 친구도 직원들도 자기를 돈 벌어오는 사람, 부탁하기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할 뿐 있는 그대로의 자기로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괴롭다고 말합니다. 주어진 역할이나 명함이 아닌 그 자체로 사랑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숨쉬고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즉,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죽듯이 내면 세계가 텅 비어버린 채로 사람은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면 세계는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탐험하면서 구축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신나며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또 그런 자신을 좋아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힘을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나를 알고 믿는 훈련을 해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굳게 마음먹으면 나에 대해 탐구하고 원하는 삶을 계획하고 나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저는 튼튼한 내면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타인과 세상에 맡겨두었던 내 감정, 내 생각, 내 행동을 진짜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하는 것. 3살 정도 된 아이들은 끊임없이 주변을 헤집고 다니며 씹히는 대로 만지고 입에 넣고 망가뜨립니다. 그때 양육자가 무턱대고 아이를 혼내고 제지하면 아이는 자신감을 잃습니다. 아이는 나는 뭐든지 망치고 잘못하는 사람인가 봐 라고 느끼면서 양육자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기 확신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무엇을 하든 누군가의 허락에 떨어져야 안심을 합니다. 아이는 뿌리를 단단히 내리지 못한 채 자랍니다. 뿌리가 약하니 기댈 곳이 필요하지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 답을 못 내리는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좋다는 것을 좋게 느끼고 시키는 것을 잘하려고 애쓰면서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약한 사람들 곁에는 그의 의존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30이 넘은 자녀에게 용돈을 계속 쥐어주면서 자기 말을 들으라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쇠뇌하듯 자녀에게 말합니다. 나만큼 널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너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너는 그 일은 잘 안 맞아. 요즘 이 직업이 잘 나간다던데 한번 배워보는 건 어때? 자녀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딱히 기댈 만한 곳이 없고 주체적으로 설 자신도 없기에 알아서 순응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너는 이거 잘 못하잖아. 내가 해줄게. 내 말대로 해. 본연의 모습은 무시한 채 사랑하는 사람의 틀에 맞춘 내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허울 좋은 말을 붙여도 한쪽만 의존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 외피를 입고 있어도 본질은 무시입니다. 넌 약해. 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너는 도움이 필요해. 그들은 상대를 애초부터 내면 세계 따윈 없는 존재, 꼭두각시 인형처럼 바라봅니다. 그만의 고유한 생각과 의지 같은 건 원래부터 없다는 듯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의 의존적인 성향을 누군가가 이용하고 있다면, 그래서 홀로 서기가 더욱 힘들다면 당신을 무시하는 그 시선부터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상대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없이 타인이 함부로 뚫을 수 없는 당신만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스스로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직 그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에겐 당신만의 빛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야말로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기.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이 사고를 당하면 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찾습니다. 권선징악을 믿는 사람은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이 있나 하며 원인을 찾으려고 할 테고, 세옹지마를 믿는 사람은 액땜했다고 생각하자 다음에 좋은 일이 있겠지 하며 미래를 예측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떻게든 세상을 자기 생각의 틀에 맞춰 이해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모호함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나를 둘러싼 타인들도 전부 나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입니다. 저를 예로 들어 볼까요? 제 부모님은 저를 말수가 적고 냉정한 딸로 생각합니다. 제 파트너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는 저를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노력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학생들은 다릅니다. 저를 다정하고 배려 있는 선생으로 봐줄 때가 많지요. 저는 그들이 바라보는 각기 다른 제 모습이 전부 맞다고 인정합니다. 굳이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어차피 사람은 자기가 낀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경을 바꾸는 게 제게 그렇게 중요한 일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타인이 바라보는 나는 별것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 그런 내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나를 그들의 시선에 맞출 필요도 없고 그들의 시선을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 진짜 모습은 그게 아니야 라고 외쳐봐야 그들은 또 다른 내 모습을 상상해서 만들어낼 뿐입니다. 시선이 하나 더 늘어날 뿐이지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 들이는 그 노력을 나를 돌보는 데 쓰는 게 현명합니다. 나를 제일 좋아하고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런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삶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나를 잘 알고 믿을수록 내면 세계를 잘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를 잘 알 수 있을까요? 이것만큼 어려운 질문도 없습니다. 각자의 답이 있을 뿐 통용되는 정답은 애초에 없기 때문이고 훈련을 거듭할수록 더 나은 답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방법을 감정, 생각, 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면 세계를 단단히 만들어가는데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홀로서기 훈련 1. 내 감정을 받아들이는 법. 내 감정인데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3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첫째로 감정이 느껴지는 순간을 포착하기 어렵고, 둘째로 감정을 제대로 인지할 만한 감정 언어가 부족하며, 셋째로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잉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감정은 우리 삶의 엔진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 그 자체이지요. 그 말인즉슨 방향은 우리가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잃은 엔진은 기어이 사고를 내고 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느끼는 대로 행동할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에 이름 붙이기. 우리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불안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무력감으로 느끼기도 하지요. 감정을 세세하게 느낄 만큼 감정 언어를 풍부하게 알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인정하기 힘들어서 다른 감정을 더 씌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다양한 감정 언어를 알고 감정에 제대로 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적절한 이름을 붙일수록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쉬워질 뿐 아니라 이름을 붙이는 활동 자체가
논리와 추론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활성화해서 감정에서 빠져나오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단어로 감정에 이름 붙이는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감정의 원인 찾기. 단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말 다루기 힘든 감정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부분이 건드려지면 우리는 너무 아파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말지요. 그러나 아무리 상처와 연결된 감정이라고 해도 그것과 분리되어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감정의 폭풍우는 상당히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감정의 진짜 원인을 찾는 일은 중요합니다. 상사가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다며 질책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피가 머리로 솟구치고 정신이 멍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분노가 치미입니다. 이때 신체 변화를 알아채고 우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왜 격한 분노를 느꼈는지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3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오늘 컨디션이 별로인가? 불규칙한 수면, 영양 부족, 운동 부족, 질병, 호르몬 주기 등과 같은 신체적인 상태는 감정에 막연한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과거에 비슷한 일로 상처받은 적이 있는가? 셋째, 만약 나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첫째와 둘째 물음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눈앞의 상사를 미워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무엇을 느끼든 감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을 대할 때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내 탓, 내 탓을 판단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번째 질문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매우 타당하고 옳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때 조절되지 않는 감정은 없습니다. 홀로서기 훈련 2. 내 생각을 점검하는 법. 생각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제멋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자기만의 가상현실을 만들고 그것을 기정사실화 해버리지요. 저는 이것을 생각이 산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산으로 가버리는 방식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래를 걱정하기.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입니다만 지나칠 경우 쓸데없는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생각이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걱정은 가능성의 일부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가 되어버립니다. 일이 잘못될 거야. 뭔가 이상해. 생각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내면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둘째, 과거에 집착하기. 원인을 찾는 것 역시 인간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조심하자 수준이 아니라 왜 하필 나지? 역시 나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만약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처럼 지나간 일을 자꾸 곱씹는 방식으로 되풀이하면 이로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만들어낸 오래된 가상현실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3번째, 판단하기.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 앞에서 판단이라는 생각 습관이 발동합니다. 공평하지 않아.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만 해. 하는 것이지요. 판단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짜증, 분노, 질투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4번째, 멍하게 있기. 생각이 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이 넘쳐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멍하게 있거나 주의가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흥미나 의욕이 결여되고 타인의 생각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기.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세상이 제 불평을 들어줄 리는 없지요. 그 생각을 붙잡고 옳다고 우길수록 사실이라고 생각할수록 저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세상은 제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게 분명하니까요. 나는 뭔가 부족해.
난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같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또한 나에 대해 떠오른 수많은 생각 중 하나일 뿐 나에 대한 유일하고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점들을 간과하면 타인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타인의 무례한 참견을 그럴 만한 일로 착각하고 순응하게 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생각과 사실을 구분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사실과 다른 생각이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더욱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절대 떠올리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바나나가 당신의 머릿속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을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관찰자의 시점에서 바라보겠다고 마음먹어야 옳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에 빠져 생각을 사실로 착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후회와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내는 중이라면 모르는 새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정말 바보 같아. 왜 그렇게 행동했지? 이런 말투가 생각을 사실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는 말투는 이렇습니다. 내가 바보 같다 생각하고 있군. 더 잘했으면 좋을 텐데 아쉽군. 꼭 기억하세요. 뭐뭐 같아가 아니라 뭐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군이 맞습니다. 후회는 아쉬움으로 끝내면 됩니다. 부정적인 자기 판단으로 연결시켜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홀로서기 훈련 셋. 내 행동을 지지하는 법. 감정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슬픔과 수치는 뒤로 물러나 숨도록 만들고 공포와 불안감은 위험 상황으로부터 달아나게 하며 분노는 정의를 위해 싸우도록 합니다. 감정이 합리적이라면 그에 따른 행동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왜곡해 받아들였다면 당장 행동을 멈춰야겠지요.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자 한다면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감정에 이름을 붙인 뒤 온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생각을 사실이 아닌 생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느끼는 감정이 합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비합리적이라면 감정이 시키는 행동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위에서 든 예를 다시 살펴볼까요? 상사의 지적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따져보니 초등학교 때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께 크게 혼이 나서 수치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상처받은 내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나는 감정 조절도 못하고 참 못났다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일을 잘해서 당당히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더 잘 써야겠다는 결심이 섭니다. 주체적인 행동은 의지에 따른 행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의지가 정말로 내 뜻인가를 곰곰이 짚어봐야겠지요. 습관적인 행동이나 타인의 요구에 따른 행동을 의지적인 행동과 구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생각을 사실로 착각하지 않으며 행동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 이 세 가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의 편견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중심에 의지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내면 세계는 더욱 탄탄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의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면 당신의 변화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두려워 포기한다면 당신의 인생을 그들에게 다시 내맡기는 꼴이 됩니다.
뿌리가 약한 채로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에 단단히 내려진 그 뿌리가 삶을 지탱해주는 핵심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돌보는 훈련을 통해 의지에 따라 삶을 이끄는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